한낮의 열기가 아직 가시지 않은 오후, 롱아일랜드의 한 대저택 뒤편 수영장은 기묘할 만큼 고요합니다. 물 위에는 나뭇잎 하나가 떠 있고 주변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곳에서 한 남자가 물 위에 몸을 맡긴 채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름은 제이 개츠비. 그는 아직 모든 것을 되돌릴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 순간 총성이 울립니다. 개츠비는 물속으로 가라앉고 피는 수영장 위로 천천히 번집니다. 얼마 뒤 같은 장소에서 또 한 남자가 쓰러집니다. 조지 윌슨. 아내를 잃고 진실을 오해한 채 이곳까지 흘러온 남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이 고요한 수영장에서 질문을 던지려 합니다. 개츠비는 정말 데이지를 사랑했던 것일까요? 아니면 그는 과거의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 사랑이라는 이름을 붙였던 것일까요? 이 이야기는 사랑 이야기처럼 시작되지만 끝에 가면 정체성에 대한 고백으로 남습니다. 우리는 지금 낭만으로 포장된 한 남자의 집요한 자기증명의 서사를 조금 불편한 시선으로 다시 들여다보려 합니다. 이 소설을 쓴 이는 프랜시스 스콧 키 피츠제럴드. 1896년 미네소타에서 태어나 재즈 시대라 불린 1920년대 미국을 가장 선명하게 기록한 작가입니다. 전쟁이 끝난 뒤 경제는 팽창했고 주식시장은 열광했으며 도시에는 재즈와 술, 밤새 이어지는 파티가 넘쳐났습니다. 피츠제럴드는 이 시대를 찬미하면서도 동시에 경계했습니다. 그의 작품은 늘 화려한 표면과 그 아래 숨겨진 공허를 동시에 보여줍니다. 위대한 개츠비는 그 정점에 있습니다. 그는 이 작품을 통해 미국식 성공신화, 이른바 아메리칸 드림의 빛과 그림자를 압축해 보여주려 했습니다. 피츠제럴드 자신의 삶도 이 소설과 닮아 있습니다. 가난한 출신이던 그는 성공을 통해 상류사회에 들어가고자 했고 젤다와의 사랑과 결혼 역시 사랑과 지위가 얽힌 욕망의 드라마였습니다. 그가 쓴 문장들은 우아하지만 그 우아함은 언제나 불안과 결핍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위대한 개츠비는 단순한 연애소설이 아니라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부의 언어로 사랑의 문법으로 포장한 비극입니다. 이야기는 화자인 닉 캐러웨이가 뉴욕으로 이주하면서 시작됩니다. 1922년 여름 중서부 출신의 닉은 채권업을 배우기 위해 롱아일랜드 웨스트에그라는 지역에 작은 집을 빌립니다. 웨스트에그는 신흥 부자들의 동네입니다. 그 바로 옆 물길 사이에 둔 이스트에그에는 전통적인 상류층이 삽니다. 닉의 사촌 데이지 부캐넌과 그녀의 남편 톰은 이스트에그의 거대한 저택을 소유한 전형적인 올드머니 계층입니다. 데이지는 우아하고 매혹적이며 목소리는 달콤하고 주변 공기를 가볍게 만드는 힘을 지닌 여자입니다. 그러나 그녀의 삶은 겉보기의 풍요와 달리 공허함을 품고 있습니다. 톰은 운동선수 출신의 부유한 남자이지만 거칠고 지배적이며 노골적인 불륜을 숨기지 않습니다. 닉은 그 집에서 상류사회의 무심함, 잔혹함, 그리고 감정의 공백을 목격합니다. 닉의 집 옆에는 바닷가를 마주한 거대한 저택이 있습니다. 밤마다 불이 켜지고 주말이면 정체를 알 수 없는 사람들이 몰려와 샴페인을 따고 재즈에 몸을 맡기며 파티를 벌입니다. 호스트의 얼굴을 본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소문만 무성합니다. 그는 사람을 죽였대. 전쟁 영웅이래. 옥스퍼드 출신이래. 모두가 그를 이야기하지만 누구도 그를 알지 못합니다. 그의 이름이 제이 개츠비입니다. 어느 날 닉은 초대장을 받고 그 파티에 참석합니다. 군중 속에서 길을 잃은 닉은 우연히 한 남자와 대화를 나누다가 그가 바로 개츠비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개츠비는 지나치게 정중하고 언제나 미소를 띠고 있으며 말투에는 어딘가 과장된 예의가 묻어납니다. 그는 자신을 올드 스포츠라고 부르며 친근하게 대하지만 동시에 거리감을 유지합니다. 그 미소 뒤에는 오래된 긴장과 목표가 숨어 있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닉은 개츠비의 과거를 조금씩 알게 됩니다. 그의 본명은 제임스 개츠.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 어린 시절부터 자신이 속한 세계를 혐오했고 언젠가 다른 사람이 되겠다는 결심을 합니다. 그는 철저히 자기 자신을 재설계한 인물입니다. 이름을 바꾸고 말투를 바꾸고 인맥을 만들고 돈을 벌어들입니다. 전쟁에서 장교로 복무하며 영웅이라는 타이틀을 얻고 불법 주류 유통과 의문의 사업을 통해 막대한 부를 축적합니다. 금주법이 시행된 1920년대 그는 마이어 올프샤임 같은 범죄 조직 인물과 손을 잡고 캐나다에서 밀반입한 술을 뉴욕과 중서부 전역에 유통하며 막대한 수익을 올립니다. 겉으로는 약국과 도매업, 합법적인 사업체를 가장했지만 실제로는 술 밀매를 기반으로 한 지하 네트워크를 운영했고 여기에 불법 도박과 승부 조작이 얽힌 사업까지 더해지며 단기간에 상상할 수 없는 부를 축적합니다. 이 돈은 성실한 노동의 결과가 아니라 제도와 도덕의 틈을 정확히 파고든 결과였고 그렇기에 그의 부는 언제나 화려하면서도 불안정한 기반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변신의 중심에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데이지 부캐넌. 전쟁 전에 그는 남부의 한 도시에서 데이지를 만나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가난했던 그는 그녀의 세계에 들어갈 자격이 없다고 느낍니다. 전쟁이 끝나기 전 데이지는 부유한 톰과 결혼합니다. 개츠비는 그 결혼을 운명이 아니라 오류로 받아들입니다. 그가 불을 쌓고 저택을 사고 밤마다 파티를 여는 이유는 단 하나, 언젠가 데이지가 그를 찾아오기를 바라는 것. 그는 과거의 한순간 자신이 충분하지 않았던 순간을 되돌리고 싶어 합니다. 닉은 우연히 그리고 점점 의도적으로 두 사람의 재회를 돕게 됩니다. 어느 비 오는 오후 닉의 집에서 데이지와 개츠비는 수년 만에 다시 만납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말은 끊기고 손은 떨립니다. 그러나 곧 감정은 폭발합니다. 개츠비는 자신의 저택으로 데이지를 데려가 방마다 보여줍니다. 비단 셔츠를 꺼내 바닥에 던지며 자신의 부와 취향,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오직 그녀를 위한 것이었음을 증명하려 합니다. 데이지는 울며 감동합니다. 이 장면은 흔히 순수한 사랑의 재회로 읽히지만 동시에 이것은 전시입니다. 개츠비는 사랑을 말하지만 그의 언어는 성취의 언어, 소유의 언어. 보아라, 나도 이제 너희 세계에 들어왔다는 일종의 선언입니다. 그는 데이지에게서 사랑을 얻고자 하지만 그 사랑이 의미하는 것은 단지 그녀의 마음이 아니라 과거에 실패했던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최종 승인입니다. 갈등은 한여름의 무더위 속에서 폭발합니다. 톰은 데이지와 개츠비의 관계를 눈치채고 모두를 데리고 뉴욕 시내의 한 호텔 방으로 향합니다. 톰은 더 이상 숨기지 않습니다. 그는 개츠비의 과거를 하나씩 끄집어내며 그가 어디서 왔는지, 어떤 방식으로 돈을 벌었는지, 그 모든 것이 얼마나 천박하고 위험한 것인지 집요하게 공격합니다. 그것은 단순한 질투가 아니라 계층의 언어로 내리는 판결입니다. 너는 여기에 속하지 않는다. 톰은 데이지를 향해 말합니다. 그녀가 쌓아온 삶, 결혼, 기억을 가리키며 그것은 결코 지워질 수 없는 현실이라고 못 박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개츠비는 앞으로 나서듯 말합니다. 거의 명령에 가깝게 그러나 필사적으로 데이지, 당신은 그를 사랑한 적이 없다고 말해줘. 이 대사는 소설 전체의 핵심입니다. 개츠비는 현재의 복잡한 감정, 기억의 층위,
인간 관계의 모순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는 데이지가 과거를 완전히 부정하고 오직 자신만을 선택하기를 원합니다. 즉, 그는 사랑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서사를 요구합니다. 자신의 삶이 틀리지 않았음을, 자신의 변신이 헛되지 않았음을, 과거의 상처가 완벽하게 치유되었음을 입증해 달라는 요구입니다. 데이지는 흔들리며 말합니다. 난 당신을 사랑했어요. 하지만 그도 사랑했어요. 이 한 문장으로 개츠비의 세계는 무너집니다. 왜냐하면 그의 세계에는 동시에 두 감정을 가질 수 있다는 인간의 현실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데이지는 개츠비의 차를 몰고 돌아오는 길에 조지 윌슨의 아내 머트를 치고 맙니다. 조지 윌슨은 제 골짜기의 허름한 정비소를 지키며 살아온 남자로 아내가 자신을 떠나 다른 세계를 꿈꾸고 있음을 감지한 채 불안과 무력감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의 아내 머틀 윌슨은 이러한 현실을 견디지 못하고 상류층의 화려함을 동경하며 톰 부캐넌의 정부가 됩니다. 그는 그날 저녁 머틀의 외도를 확신하고 그녀를 붙잡아 두려 했고 머틀은 그를 벗어나기 위해 창밖의 도로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다가오는 자동차의 불빛을 본 머틀은 그것이 톰의 차라고 믿고 길로 뛰어나왔지만 운전대를 잡고 있던 것은 감정이 무너진 데이지였습니다. 차는 속도를 줄이지 못했고 충돌은 순식간에 일어났습니다. 붉은 차는 멈추지 않은 채 사라졌고 그 자리에는 머틀의 죽음과 조지 윌슨의 되돌릴 수 없는 절망만이 남았습니다. 사고는 치명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운전대를 잡고 있던 데이지 대신 개츠비는 모든 책임을 떠안겠다고 말합니다. 그는 여전히 자신을 희생함으로써 데이지의 마음을 지킬 수 있다고 믿습니다. 조지 윌슨은 아내를 잃은 충격 속에서 사고의 진범이자 모든 비극의 원인으로 개츠비를 향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처음 장면으로 되돌아갑니다. 수영장, 고요한 물, 그리고 한 남자의 죽음. 개츠비의 장례식에는 거의 아무도 오지 않습니다. 수많은 파티의 손님들, 술잔을 부딪히던 군중, 그의 집을 가득 메웠던 사람들은 모두 사라집니다. 닉과 그의 아버지 그리고 몇몇 인물만이 남아 그의 죽음을 지켜봅니다. 데이지와 톰은 이미 다른 곳으로 떠났습니다. 아무 설명도 아무 사과도 없이. 이제 질문으로 돌아옵니다. 개츠비는 데이지를 사랑했는가? 표면적으로 그는 그녀를 위해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그는 그녀를 떠올리며 불을 쌓았고 그녀를 위해 희생했고 결국 그녀를 위해 침묵 속에서 죽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랑의 구조를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다른 그림이 나타납니다. 개츠비가 사랑한 것은 데이지라는 한 인간의 복잡한 실체가 아니라 데이지가 상징하는 세계입니다. 상류사회의 승인, 과거의 결핍을 지워줄 자격증, 그리고 무엇보다 나는 실패한 소년이 아니라 성공한 남자였다는 서사의 완성입니다. 그는 데이지에게서 감정적 상호성을 요구하기보다 자신의 삶을 정당화해줄 결정적 문장을 요구했습니다. 나는 그를 사랑한 적이 없다. 이 문장은 사랑의 고백이 아니라 역사 수정의 요구입니다. 그는 과거를 바꾸려 했고 사람을 통해 시간을 되돌리려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은 로맨스이면서 동시에 자기증명의 비극입니다. 개츠비는 사랑을 욕망했지만 그 사랑은 타자의 세계에 편입되려는 욕망과 분리되지 않습니다. 그는 데이지의 선택을 존중하지 않았고 그녀의 모순과 약함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현재의 데이지가 아니라 과거의 데이지, 더 정확히 말하면 과거의 자기 자신에게 필요했던 데이지를 사랑했습니다. 그렇기에 그의 사랑은 숭고하면서도 폭력적입니다. 숭고한 이유는 그 집요함과 헌신 때문이고
폭력적인 이유는 타인의 현실을 자신의 서사에 종속시키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흔히 개츠비를 위대한 사랑의 주인공으로 기억하지만 이 작품의 진짜 잔혹함은 그가 끝내 타인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했다는 데에 있습니다. 피츠제럴드는 여기서 아메리칸 드림을 겨냥합니다. 누구든 노력하면 원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신화는 개츠비에게는 자기 창조의 에너지였지만 동시에 인간관계를 도구화하는 논리가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재건하는 데 성공했지만 그 과정에서 사랑마저도 성취의 항목으로 편입시켰습니다. 데이지는 목표가 되었고 관계는 증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소설의 마지막 문장, 우리는 물결을 거슬러 노를 젓는 배처럼 끊임없이 과거로 되돌아간다는 말은 단지 향수의 표현이 아니라 인간이 얼마나 집요하게 자신의 서사를 완성하려 드는가에 대한 경고입니다. 이 작품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단순한 사랑의 허무가 아닙니다. 그것은 정체성의 질문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자주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사실은 그 사람을 통해 자신을 증명하려 하는가? 우리는 관계 속에서 상대의 감정과 현실을 존중하는가? 아니면 우리의 서사를 완성해줄 역할을 요구하는가? 성공, 지위, 인정 혹은 과거의 상처를 지워줄 상징을 타인에게서 찾고 있지는 않은가? 개츠비의 비극은 가난이나 범죄 때문이 아니라 사랑을 현재의 관계가 아니라 과거를 수정하는 도구로 만들었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그는 시간이 가진 비가역성을 인정하지 않았고 인간이 동시에 여러 감정을 가질 수 있다는 복잡성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그는 끝내 혼자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이야기를 어떻게 우리 삶에 반영할 수 있을까요? 첫째, 사랑을 증명이 아니라 만남으로 되돌리는 일입니다. 관계는 우리의 결핍을 메우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서로의 불완전함을 인정하는 과정입니다. 둘째, 과거를 구원하려는 집착을 내려놓는 일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그때만 달랐더라면이라는 문장을 품고 살지만 그 문장을 완성하기 위해 현재의 타인을 도구화하는 순간 사랑은 목적이 아니라 장치가 됩니다. 셋째, 성공의 언어로 자신을 설명하려는 충동을 경계하는 일입니다. 내가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내가 무엇을 가졌는가로만 답할 때 우리는 관계에서도 소유와 성취의 논리를 반복하게 됩니다. 개츠비가 실패한 지점은 바로 여기입니다. 그는 자신을 증명하는 데 성공했지만 타인을 만나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작품의 슬픔은 단지 개츠비 개인의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것일 가능성이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모두 어느 순간 과거의 자신을 부정하고 싶어하며 누군가의 인정으로 그 부정을 지우고 싶어합니다. 위대한 개츠비는 그 욕망을 아름다운 문장으로 포장하면서도 그 끝이 얼마나 고독한지를 보여줍니다. 수영장 위에 떠오른 한 남자의 몸, 그리고 텅 빈 장례식. 그것은 실패한 사랑의 장면이 아니라 타인을 통해 자신을 완성하려다 끝내 누구와도 함께하지 못한 삶의 결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이야기를 다시 읽는 이유는 더 나은 사랑을 위해서가 아니라 더 정직한 자신을 만나기 위해서일지도 모릅니다. 사랑을 통해 과거를 증명하려는 대신 현재를 함께 살아갈 용기를 가지는 것, 그것이 개츠비가 끝내 도달하지 못한, 그러나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다른 결말입니다. 지금까지 피츠제럴드의 위대한 개츠비였습니다. 우리의 사랑이 누군가를 소유하는 증명이 아니라 서로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만남이 되기를 바라며 이 이야기를 여기에서 마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다자이 오사무의 인간 실격으로 자신이 아닌 얼굴로 살아가는 인간의 자화상을 만나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